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욕TV 아트앤머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동안 너무 더웠죠? 정말 너무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뉴욕도 정말 너무너무 더웠고 한국도 많이 더웠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제 뉴욕에는 드디어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뉴욕에서 열리는 전시들 보면서 지금까지 최근에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미술계의 시스템, 구조 이런 것들이 오늘 영상에서는 좀 정리 단계로 총정리하는 느낌의 어떤 내용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작가의 작품을 소개할 때 아주 단순하게 그냥 의미 없이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작품 너무 좋아. 이거 좋은 작품이야.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듣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고 하지만 정량화된, 구체화된, 객관적인 어떤 지표도 없는 것이 사실이죠. 진짜 좋은 작품은 어떤 작품을 말하는 것일까요? 훌륭한 예술작품, 좋은 작품을 나누는 구분하는 기준은 이 시대와 상황이 지나도 절대 변치 않는 어떤 스트럭처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좋은 작품은 작품성과 그리고 상업성, 이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적 대표성이 모두 고루 갖추어져야 이 역사에 길이 남고 후대에 전해져서 훌륭한 작가, 훌륭한 예술 작품이라고 일컬어지고 그렇게 기록되고 남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업적인 성공을 인정받는다든가 또 작품성을 인정받는다든가 또 대표성을 인정받는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에 따라 이것들을 표식하는 어떤 기관들이 있는데 이것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죠. 자, 지금 동시대의 미술계에서 이 상업적인 성공을 인정받는 레코드, 이것은 명실상부 옥션이죠. 크리스티나, 소더비 같은 메인 옥션에서 얼마의 가격에 낙찰되었다라던가 아니면 이 상업적인 판매의 창구로서는 아트 바젤이 있습니다. 아트 바젤에서 얼마에 어떻게 팔렸고 이 사람이 아트 바젤에 출품하는 작가다가 어떤 상업적인 성공을 나타내는 표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성을 인정받는 통로 창구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많은 유수한 미술관들이 있고 많은 비엔날레, 좋은 비엔날레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영향력이 큰 기관은 베니스 비엔날레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관, 이것을 나타내는 어떤 조직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서는 아마 이 의견에는 많은 분들이 여지없이 동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적인 대표성은 작품의 내적인 가치, 안과 밖,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까지 모두 합쳐서 상업성과 이 작품성과 이 시대를 대표하는 어떤 이 작가의 대표성까지 합쳐져서 이 대표성이 형성이 되는데요. 자, 이 모든 구조가 골고루 이 조건들이 갖추어지면은 이 작가, 작품이 훌륭한 예술 작품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너무나 힘든 여정이고요. 어느 부분 하나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부분에서 골고루 다 채워져야 이런 이 훌륭한 작가, 훌륭한 예술 작품이 되는데요. 자, 이 좋은 작품, 좋다는 거, 이 좋음을 정말 인식해서 우리가 좋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이미 정해놓은 좋음을 따라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누구나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술을 제대로 판단하고 볼 줄 아는 존재인 것은 아니죠. 회화, 설치, 영상, 사운드, 이 복잡한 현대미술의 언어들을 이해하려면 해석의 틀, 다시 말해서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이 예술을 보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미술계의 안목의 형성자들이죠. 큐레이터나 평론가, 기관의 디렉터라던가 아트페어 디렉터, 미술 저널리스트들, 이런 분들이 때로는 모호하게 또 때로는 폐쇄적이지만 바로 이 언어들이 이 작품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큐레이터는 언어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작가는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에 분열된 자아를 시각화한다라는 뭐 이런 문장을 쓰는 큐레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 문장은 작가를 단번에 현대 미술의 담론의 중심의 위치로 올려 세울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큐레이터는 작품을 고르고 또 이것을 연결하고 서사를 만들고 역사 안에 이 작가의 작품을 위치를 시킬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큐레이터는 단순히 작품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이거보다는 무엇을 보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평론가는 언어를 정제하는 사람입니다. 평론가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오브제와 내러티브 사이의 간극을 해체한다. 자, 이 문장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했는지가 아니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작품은 중요해지는 것이죠. 평론가는 작품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명이 아니라 신화의 구조를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시장의 외피를 벗긴 후에 작품에 내재된 철학, 계보, 의미의 층위를 발굴합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이 작품은 단지 시각적 물체가 아니라 언어화된 기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미술관 비엔날레 같은 공공기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죠. 자, 이들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한 작가가 특정 기관에 초청되었을 때 그는 시장에서의 공식적인 위치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작가의 이름은 이력서의 한 줄을 넘어서 컬렉터의 확신, 갤러리의 전략, 경매사의 근거가 되죠. 즉, 기관의 선택은 선택 그 자체를 넘어서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재구성합니다. 그렇다면 이 미술계의 언어는 누구의 것일까요? 문제는 이 모든 구조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지 않고 때때로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술가들은 때로는 그 언어를 읽지 못하고 관객들은 또 스스로를 무지한 자로 느끼면서 뒤로 물러섭니다. 컬렉터들조차 이 작가가 중요하다더라 이런 말에 확신 없이 그냥 덜컥 지갑을 열기도 하는데요. 결국 이 미술계의 언어는 권력의 네트워크가 구축된 합의된 조음의 체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무언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이전에 이 작품을 정말 사랑해도 되는지 이것을 허락받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자, 우리의 안목은 공유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죠. 자, 이 구조가 공고할수록 진정한 감상은 가능할까? 안목은 계급이 아닌데 말이죠. 이것은 훈련될 수도 있고 경험을 통해서 자라기도 합니다. 타인의 언어를 빌리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보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술계의 안목 형성자들은 이 베타적인 구조를 넘어서 공공의 언어를 알아야만, 또 이것을 열어야만 예술의 언어를 독점하지 않고 또 설명할 수 있고 질문하고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좋다는 거, 좋은 예술 작품, 이게 무엇일까요? 무엇이 좋은 예술인가? 이 대답은 단순히 시장의 평가도, 평론가의 문장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삶이 어떤 이미지와 언어로 응답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예술은 결국 그 질문에 대한 우리 모두의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는 끊임없이 흔들려야 되는 것이죠. 관객과 컬렉터, 전문가. 자, 이 구조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있고 제가 있습니다. 미술 시장은 나 자신과 무관하지가 않아요. 자, 갤러리의 유리문을 우리가 밀고 들어갑니다. 자, 이런 지금 오프닝이 열리고 있는 이런 갤러리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작가의 이름도 모르고 가격표도 어색하고 이 작품을 오랫동안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실례일까 망설이는 관람자들도 있죠. 아니면 이런 관람객도 있습니다. 부스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VIP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은행 VIP들처럼 큐레이터하고 인사를 나누고 작가 레퍼런스를 확인하기도 하고 또 조심스럽게 다음 소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도 하죠. 자, 미술관에 들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이 미술관에 들어갈 때 한 가지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 역할은 우리가 의식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이 미술시장 구조 속 어딘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술에 전혀 아무런 지식이 없는 문외한이라고 할지라도 이 미술시장 구조 속 어딘가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창작자, 이 작가를 제외하고 여러분은 단순히 그냥 작품을 감상하러 가는 그냥 방문객, 관객일 수가 있고요. 컬렉터일 수도 있고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관객이신가요? 예술은 보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임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관객입니다. 관객은 무엇보다도 자유롭고 구매할 필요도 없고요. 이해할 필요도 없고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는 때때로 불확실함을 동반하죠. 자, 갤러리나 아트페어, 미술관 등에 여러분들이 들어섰을 때 이런 퀘스천 누구나 할 겁니다. 자, 내가 이 작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내가 무식해서일까? 왜 사람들이 이걸 좋다고 하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작품 설명을 읽지 않으면 이 감상은 불가능한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누구나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이 질문들 안에는 소외된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소외는 종종 미술시장이 만드는 폐쇄성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죠. 예술은 공공성을 향하지만 미술계는 종종 자기 언어로 벽을 세웁니다. 그럴 때 관객은 존재는 하지만 이 미술계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관람객이라면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각, 당신이 느끼는 감동, 이것은 미술 시장의 가장 근원적인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결국 누군가에게 닿기 위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작업실에 꽁꽁 혼자 숨겨놓고 혼자서 이 작품과 창작자가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아니면 여러분은 컬렉터이신가요? 이 컬렉터라는 단어는 정말 낭만적이면서도 경제적인 단어죠. 우리는 컬렉터가 되고 싶습니다. 예술을 감정적으로 사랑하지만 동시에 소유하기도 하죠. 자, 컬렉터는 감탄하지만 동시에 결정하는 결정자이기도 합니다. 좋은 컬렉터는 작품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작가의 생태를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단지 물건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작가의 시간과 철학을 동반해서 소유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도 존재합니다. 예술을 투자 상품으로 바라보는 사람, 오늘의 낙찰가가 내일의 수익이 되기를 바라는 그 시선. 자, 물론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자, 시장은 이렇게 작동하고 그 속에서 작가가 생존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다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을 어디까지 자산으로 환원할 것인가? 컬렉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자신의 역할을 수익의 주체가 될지 의미 있는 후원자가 될지 결정하는 것이죠. 자, 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또 다른 한 명의 관람객, 전문가들이 있죠. 자, 여러분은 전문가이신가요? 전문가는 예술의 언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큐레이터, 평론가, 아트딜러, 감정사, 학예사, 아트페어 디렉터 등등. 자, 이분들은 예술을 전시하고 해석하고 연결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들의 언어가 예술보다 앞서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그 순간 예술은 해석이 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리죠. 전문가는 생각보다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단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형성하고 규정하는 힘을 가지기 때문인데요. 이 힘은 명예롭지만 동시에 위험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전문가들은 예술이 무엇을 말하게 할지를 결정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넓게 겸손한 언어로 예술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미술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이 있죠. 자, 사실 우리는 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관람객이기도 하고 또 예술을 후원하는 후원자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컨텐츠를 해석하고 유통하는 주체이기도 하죠. 자, 지금 동시대, 우리 디지털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작가가 될 수 있고 큐레이터가 될 수도 있으며 이 좋아요 버튼 하나로 시장의 기류를 이렇게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술은 더 이상 소수의 것이 아니라 참여된 감각들의 집합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나는 이 구조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내 선택은 작가에게 또는 이 작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나는 예술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싶은지, 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은 단순한 관람자가 아니라 이 구조의 일부이고 여러분의 감각, 선택, 태도가 이 미술 시장을 형성하는 또 하나의 권력이 되는 것이죠. 시스템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상들을 제공했는데요. 자,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갤러리, 아트페어, 옥션, 또 리세일 시장, 전속 계약 등등의 어떤 권력의 네트워크와 참여자들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이 미술 시장의 복잡한 풍경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영상까지 이르기까지 이렇게 쭉 그 여정을 걸어왔는데요. 이 미술 시장의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 이 시스템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식을 소유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관계 맺기의 시작일까요? 예술은 이러한 구조 안에서 태어나고 구조 안에서 팔립니다. 예술은 고독한 작업실에서 시작이 되지만 결코 혼자 존재하지 않죠. 이것은 전시가 되어야 되고 설명되어야 하고 또 구매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갤러리는 공간을 제공하고요. 아트페어는 기회를 확장시키고 또 경매는 작가를 역사적인 스케일로 끌어올립니다. 미술계 기관과 평론은 그 예술을 언어화하고 기억하게 만들죠. 자, 그러나 이 시스템은 누구에게나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사다리가 되고요. 누구에게는 벽이 되고요. 하지만 시스템을 이해하면 질문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작가는 좋은가? 이 작품은 좋은가? 이런 질문은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질문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 작가는 어떤 구조 속에 놓여 있는가? 이 작품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보이고 있는가? 나는 이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바뀌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미술 시장의 외곽에서 중심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는 것과 시스템을 바꾸는 것, 예술가에게 시스템은 생존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스템은 가장 창의적인 순간을 억누르는 시스템이 되기도 하죠. 컬렉터에게 이 시스템은 기회의 장이고 동시에 구매자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예술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평론가와 큐레이터에게 이 시스템은 영향력의 공간이죠. 그러나 이 영향력이 진정으로 예술을 위한 것인지 자신을 위한 것인지 항상 되물어야 하고요. 이 구조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진실은 미술 시장의 시스템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점이죠. 이 구조는 시대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의해 조정이 되었고요. 비판과 저항, 실천을 통해서 천천히 윤리와 다양성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시스템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이 불완전함을 우리가 더 나은 구조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의 징후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오늘과 같이 종합적인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영상의 궁극적인 목적,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예술의 진짜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이 시장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왜곡되고 생존하는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시장의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이 작품 좋은 작품이야?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런 질문 말고요. 질문 자체를 시스템 안에서 이해하는, 구조 안에서 이해하는 질문으로 바꿔보세요. 질문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미술계 시스템 외부에서 중심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